자, 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도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구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최근에 조금 바뀐 사항을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구글 크롬 플래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다가 컴퓨터를 쓰시다가 컴퓨터에서 갑자기 뭐 그림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집에서 컴퓨터를 구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뭐 안 들어가진다든가 할 때 문제가 있는데 구글 크롬 플래시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이 자기가 쓰던 곳에 예전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웹사이트 자체에 플래시를 막아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요즘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이거하고 크롬을 많이 썼을 거예요. 지금 여기 크롬을 내가 안 집어넣어놨는데 보통 우리가 브라우저를 갖다가 쓰는 데 있어서는 보통 거기다가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크롬 있죠. 도넛 같이 생긴 크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태블릿에 속에 들어있는 사파리, 그리고 파이어폭스,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정도를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체에서 이 브라우저 회사에서 플래시를 앞으로는 거의 못 쓰게 막아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어느 데 이렇게 웹사이트에 가서 잘 보였는데 갑자기 그림이 안 나타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사진은 잠시 후에 하고 이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아서. 자, 예전에 플래시가 추가된 사이트 굉장히 많았죠. 플래시가 추가된 사이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갈수록 점점 플래시가 없어져요. 일례로 구글은 2016년에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지를 시켜왔는데 올해 12월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2021년 완전히 1월 1일부터는 사용을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웹사이트 서칭을 할 때 들어가 가지고 플래시, 그러니까 이게 플래시인데 플래시 컴퍼니, 이게 플래시 고유 그림인데 저 플래시를 사용을 해 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띄운다든가 하는 저거는 앞으로는 수동도 안 되고 자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플래시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아니면 곱하기 해가지고 그림이 안 뜨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어떤 데 가가지고 그걸 보려고 사진이나 뭐 그래프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할 때 어때요? 엑스표로 해가지고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게 플래시를 막아놔서 그래요. 안 되네 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보시는 사람도 있는데 참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익스플로러, 사파이, 뭐 지금 쓰는 엣지 뭐 해가지고 파이어폭스, 뭐 크롬 해가지고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쓰는 저희가.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사실상 플래시가 굉장히 보안에 취약을 해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나 랜섬웨어나 이런 것이 그 플래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가 이 컴퓨터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해가지고 굉장히 짜증내는 사람들도 많고 다 엎어가지고 새로 윈도우를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보안에 그렇게 지금까지 플래시를 웹사이트에서 그렇게 쓴 플래시 기반은 굉장히 그렇게 약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글 회사나 이런 지금까지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많이 이 회사에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까지 야 니네 거 이거 고치던지 어떻게 해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됐든지 그건 뭐 확실하게 뭐 모르겠는데 2016년부터 구글 같은 경우는 점점 줄이기 시작해서 올 12월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에 플래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플래시를 못 쓰게 된다. 플래시를 쓰면 뭐가 달라지죠?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이뻐요. 이 플래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노딩 돼가지고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게 이쁘게 나오는데 약간은 그게 이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 웹브라우저 회사들이 그것을 나타나게 이렇게 하겠죠. 뭐 그렇지만 뭐 그 사람들도 또 개발을 하니까 그런 적은 아닌데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래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증권이라든가 뭐 딴 쪽에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 플래시를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구동을 시켜줘요. 근데 일단은 금융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금융이라는 데를 이렇게 은행 이런 금융을 갖다 클릭을 해보면 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 떠요. 그래프가 여기가 그래프가 떠야 되는데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플래시를 통해 가지고 구동이 돼야 되는데 이 자체에서 크롬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브라우저들이 그래프 그 그림 플래시를 갖다가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안 떠요. 예전 올드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 X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뜨지도 않고 뭐라고 이렇게 위에 조금 글씨 좀 나오고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그림이 이렇게 가운데 생기면서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거 좀 오픈 시켜주면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자꾸 그래. 근데 여러분 컴퓨터를 보안시키고 또 회사 그 차원에서도 그런 저거를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주 취약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스탑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지금 크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안 될 때는 바로 설정창으로 가가지고 그걸 그냥 켜놔요. 켜놓은 상태에서 브라우저 설정창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설정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개인정보라는 라인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안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우측 사이트에 설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플래시가 있어요. 자, 크롬 같은 경우는 우측 이쪽 꼭대기에 점 3개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 보면 설정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차단할 거냐 허용할 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온,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추가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추가를 누르면 허용할 건지 아닐 건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없어요. 추가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단과 허용 요거 있는데 스위치 버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는 여기에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플래시를 모든 사이트에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만류를 해요. 왜? 그거를 만약에 허용을 해놨다고 치면은 내 컴퓨터에 어떻게 됐어요? 플래시를 통해 가지고 모든 바이러스나 랜섬웨어나 이런 거면 뭐 3분마다 꺼져 쌓고 막 이 많은 이 불편이 많고, 잘못하면 윈도우를 다 삭제시키고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꼭 가는 그 봐야 되는 그 사이트는 자주 가면은 그냥 갈 때마다 한 번씩 거기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잠궈 놓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웹사이트만 가는 게 아니고, 뭐 아닌데도 가고, 또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쇼핑을로도 가가지고 뭐 핸드백도 사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은 프레시를 꺼놓는 게 좋다.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만 허용시켜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잠깐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상단에 자기가 열어놓은 창을 놔두고 상단에 주소창에 가서 지금 보이시는 열쇠 자물통 같은 게 있어요. 거기를 딱 클릭을 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소창 있죠. 브라우저에 열면 거기에 주소를 치는 그 난을 내가 어느 사이트를 갔는데 안 나온다, 안 된다 할 때에는 그걸 그냥 놔두고 원 주소창에 가서 보면 그 주소는 확인하고 가야겠죠. 어딘지 네이버 뭐 금융이면 금융 뭐 거기에 뭐 있을 거예요. 그 사이트를 보고 메모리 시켜놓고 원 사이트에 가보면 주소가 financenaver.com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앞쪽에 자물통이 있는데 그걸 딱 클릭하면 메뉴가 나와요. 메뉴가 나오면 이 사이트는 보안 연결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인증서, 쿠키, 사이트 설정 이렇게 있죠. 사이트 설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트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쭉 왼쪽 라인에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있냐면 프레시라는 데가 여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켜져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허용, 차단 한데 보면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눌러야 되겠죠. 누르면 이렇게 차단 기본가 뭐 허용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허용을 시켜주고 나가서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아까 안 보였던 그 난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다시 가보면 차단과 허용이 있던 그 자리에 가보면 이렇게 허용이 돼 있다고, 네이버 금융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허용되는 사이트가 각각 곳곳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써야지 아무거나 다 허용을 시켜주면 바이러스나 랜섬웨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것을 갖다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거고, 앞으로는 프레시를 쓰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그렇게 설정해 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하면은 이거 프레시가 차단됐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이걸 갖다가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통 일반 분들은 크롬을, 젊은 사람들은 빠르기 때문에 크롬을 많이 썼어요. 이 익스플로러를 쓰다가 크롬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엣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엣지도 이게 지금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 나온 엣지인데, 이것을 쓰다 보면 굉장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을 많이 보시는 분들인데 속도가 엄청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다지 좋은 컴퓨터는 아니지만은 항상 집에서 한쪽에서 쓰는 것은 익스플로러를 많이 써요. 근데 유튜브를 가가지고 클릭하면 좀 기다려야 돼요. 좋은 컴퓨터 같으면 좀 빠르겠죠. 그렇지만 좀 저사양 컴퓨터들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롬을 쓰는데, 이걸 쓰다가 엣지를 쓰면, 엣지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com이나 거기 가면 그냥 자동으로 받을 거냐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 그냥 설치도 굉장히 쉬워요. 한 2, 3분이면 설치가 되니까. 이걸 엑스플로러를 쓰다가 엣지로 해서 바꿔 타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빠른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알려드리는 건데, 크롬도 빠르지만은 제가 볼 때 크롬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엣지가. 그러니까 이 그림 잘 확인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가지고 엣지 다운로드 이렇게 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크롬 안 쓰시고 이런 엑스플로러 쓰시는 분들은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크롬 쓰시는 분들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브라우저를. 그러니까 만에 하나 좀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다 하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들은 엣지로 갈아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엣지를 만든 것을 가만히 보니까 크롬하고 거의 흡사해요. 만들어 놓은 게 안에 보면은 똑같고, 이 엣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열쇠통을 바로 안 들어가가지고 안 되면 그 창 잠깐 백시켜 놓고 그냥 그 주소창에 거기 있는 자물쇠통을 딱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서 바로 허용이 돼요. 이건. 그래서 조금 약간 더 매번 이제 허용을 거기서 해줘야만 되니까 미리 갈 때는 그 사이트를 창을 띄워놓고 가서 허용을 해주고 들어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매번 해준다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하는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사용을 다 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차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랜섬웨어나 이런 취약한 저거를 갖다가 미리 차단시키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엣지를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사진의 구도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조금 해봤는데 많이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어가지고 똑같이 전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거의 약간 스피해요, 이건. 그러고 나서 풍경 구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하고, 구도가 한 3개가 되니까 3개 정도 그거 하고 셔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상황별 셔터 스피드 이것을 좀 할 텐데 오늘은 똑같이 전 시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번 첫 시간이고 하니까 그냥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리마인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보죠. 일단은 구도는 모든 구도는 황금분할로 이루어져 가지고 구도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 뭐 삼각구도가 됐건 수직구도가 됐건, 수직구도라는 거 위에서 아래로 뻗은 거죠. 그리고 수평구도, 뭐 바다를 찍는다든가 할 때 수평구도, 그리고 수직 수평구도라고 해가지고 위와 아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십자구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구도 하면 뭐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안정감. 그리고 중후감. 이런 게 삼각구도의 산 같은 거. 우리가 삼각구도 산 같은 거 찍을 때는 삼각구도로 찍죠. 그러니까 안정감과 중후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뻗은 수직구도는 지난번에 빌딩 보여주면서 전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웅장하고 엄숙하고 뭐 고요하고 뭐 이런 거, 빌딩들 이런 거 찍을 때 우리가 수직구도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수평구도, 평화와 고요한 이런 것을 원할 때는 뭐 바다를 찍는다든가 강을 찍는다든가 할 때 평화, 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게 묘사할 때 수평구도를 쓰고, 수직과 수평구도를 같이 쓰는 것은 그냥 견실한 느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십자구도는 넓이와 동적인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채꼴 구도가 있는데, 부채꼴 구도는 그냥 퍼져나가는 거, 퍼져나가는 그런 방식. 그리고 방사형 구도도 뭐라 그래요? 변화의 느낌, 변화의 느낌을 주고, 좌측이 됐건 우측이 됐건 뭐 대각선, 그 다음에는 대각선 구도인데 좀 늠름하면서도 왠지 불안한 느낌을 주는 게 대각선 구도예요. 그리고 이제 양대각선, 아까 같이 퍼져나가는 부채꼴처럼 퍼져나가는 느낌을 주는 게 양대각선 느낌 구도다. 그리고 마름모꼴 구도는 포위감과 동적인 느낌을 줄 때, 그리고 좌우 대칭구도 동적이며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이제 원형구도가 있는데, 원형구도는 그냥 안정감을 준다. 그냥 평균된 안정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DSLR 카메라를 사용하면 모든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이 구도를 다 알고 간다고 해도 딱 찍어놓고 가져오면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표현대로 의도치 않게 매번 이렇게 표시가 되는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대상을 의도한 것처럼 안 지키고 했을 때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하다게도 계속해서 그걸 찍고 그 연습한 결과를 갖다가 자기가 얻으려고 해야지, 안 그러면 사진 안 넣는다고 때려치게 돼요. 아,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이거 안 해,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찍더라도 구도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찍어보시면 이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찍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구도에 대해서는 통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찍을 때 어느 구도로 해서 찍어야 되나. 그러니까 구도는 거의 이런 식이니까 그걸 머릿속에 대충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가지고 자기가 맨날 그 찍던 사진을 갖다가 이걸 대입해서 찍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어느 때인가 느껴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의 사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와선형 구도, 사선 구도, 불안정한 느낌이죠. 이러면 역삼각형 구도, 불안하거나 동적인 느낌. 그리고 뭐 S 구도, U자형 구도, C자형 구도, 아치 구도. 아치 구도 같은 경우는 온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적이고, S 구도는 지난번에 뭐 얘기했듯이 수평선이나 이런데 물이 바다에서 쫙 빠졌을 때 이 골이라고 죠. 배 깊이 이렇게 골 빠지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율동감이나 뭐 이런 것을 느낄 때 그런 때 이렇게 많이 쓰니까 자기가 항상 찍어왔던 그 사진보다도 결과물이 만족치 못할 때는 이 구도를 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찍어 놓으면 아주 만족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또 여기에서 또 나오는데, 황금분할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3분의 1로 가로세로 격자를 나눠 가지고 뭐 이쪽으로 됐던 세워서 찍던 이 별표 표시 4개를 갖다가 피사체를 그 부분에다 맞춰 가지고 찍을 때 우리가 황금분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구도, 안정적이고 모든 구도는 황금분할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똑같은 황금분할선 안에 이렇게 새를 갖다가 황금분할선에다 맞추고 뭐 눈을 맞추던 입을 맞추던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찍는다. 그 대신 지금 새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맞췄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약간 불안정한 그런 저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에다 놓고 약간의 나무가 있으면 나뭇잎을 넣는다든가 딴 것을 집어넣으면 더 안정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뭇잎을 찍을 때에도 지금 여기가 뭐 물이 흘러가고 하는데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찍었는데, 지금 이 나뭇잎 같은 경우도 나뭇잎을 여기에다 갖다 걸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잘 안 보이시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나뭇잎이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나뭇잎을 더 강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뭇잎이 확 눈에 띄어가지고 딱 이렇게 보아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황금분할을 유지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와인잔을 갖다가 이제 찍은 건데, 와인잔을 찍을 때 저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갖다가 이쪽에다 잡은 거예요. 반대로 와인잔을 이쪽에다 있으면 빛이 이쪽에 있으면 좋겠죠. 네. 이게 스탠드 조명인데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실 만도 해요. 뭐 꼭 와인잔이 아니라 뭐 병을 놓고 찍는다든가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빛을 한쪽에서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스탠드 조명이 만에 하나 다른 곳에 위치한다면 별표 안에 피사체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느끼는 그 조화를 느껴야 돼. 조화. 그러니까 너무 이 얽매이지 않게 편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빛이 두른다든가 이런 조화를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예제를 표시해 준 거고, 1번은 지금 아까 같이 갈매기가 뭐 있는데 반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경이 굉장히 뭐 구름이 있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깨끗한 저건데, 만에 하나 이 산이 언덕이 위쪽으로 올라왔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아래쪽으로 둔 거예요. 아래쪽으로. 3분의 1 지점 정도에 머물러 있죠. 이게. 만약에 이게 굉장히 절반까지 올라갔다든가 하면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다가 피사체를 갖다가 맞춰놓고 여기에다가 딱 나무에 머리를 맞춰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평선이나 수평선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게 좋다. 여러분도 밖에 나가시면 한번 찍어보세요. 저렇게. 지금 이제 물방울 떨어지는 건데, 이제 예제 4번은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 구도를 준 거예요. 대각선 구도 이렇게. 대각선 구도는 어떻다겠어요? 불안정하다겠죠. 아까 불안정한데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은 혹은 가까이 혹은 더 강조할 피사체를 크게 잡는 거예요. 지금 크게 잡혔죠.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멀리서 잡은 것보다도 가까이 잡은 거예요. 근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부분을 갖다가 딱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저 멀리 남산타워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남산타워인데 지금 그 흐릿한데 일부러 여기다 걸쳐놓은 거예요. 자, 여기도 이 산을 갖다가 중간에다 두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아랫부분에다 이렇게 약간 걸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어때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뒤 배경에 남산타워가 이렇게 산하고 해가지고 남산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 찍는 그 분도 분할점에다가 맞춰가지고 지는 해를 갖다가 여기다 딱 걸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능선을 반까지 올린 거. 훨씬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삼각형 구도라고 볼 수 있죠. 삼각형. 그러니까 항상 황금 분할선을 지키면서 이 구도를 맞춰가지고 찍으시면 돼요. 그래도 전 시간에 구도를 약간 하고 이번에 하니까 조금 쉽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3분의 1 위치에 오게 하라고 했는데 위 사진은 지평선이 2분의 1 오게 했어요. 네. 왜요? 호수가 있기 때문에. 호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딱 맞췄죠? 그러니까 사진이 일단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수평과 수직을 맞추라고죠. 사진은. 항상 TV 있는 부분을 찍는다 칠 때도 수평과 수직을 어느 정도 카메라를 맞추면 훨씬 사진이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보여요. 구도는 나중에 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사진을 먼저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찍어라. 그러면 사진이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보인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딱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삐뚤어졌거나 그런 게 없고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 첨화선상이 이 호수에 이렇게 걸리듯이. 네. 그리고 이 여백에 지금 나무를 저도 이런 스타일 찍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백에 나무를 갖다가 넣는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이 나무가 호수에 만약에 비쳤다고 치면은 그건 안 되죠. 이 나무가 호수에 안 걸려야 되죠. 그래야 깨끗하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백의 미가 좋고 어떤 때는 여백의 미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
뭐 여백 개미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고 뭐 흰색으로 쫙 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개인적 내 취향은 걸치는 걸 좋아해요. 될 수 있으면. 자, 다음에는 이제 경운기 뒷타야, 경운기가 이쪽으로 서 있는데 뒷타야하고 쓰러져가는 염전공장 같은 뭐 그런 저건데, 여기는 이제 대각선 구도. 대각선 구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불안정한 구도 이런 것을 찍는데, 지금 이것은 아래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찍은 로우 앵글, 로우 앵글이라고 해서 아래쪽에서 위로 찍는 걸, 그래서 로우 앵글로 배경을 잡고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경운기 뒤 적재함 쪽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점은 황금분할선 보이시죠? 연에서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황금분할선이 있는데, 황금분할선 여기에다가 타야의 중심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타야를 굉장히 강조를 시킨 거죠. 타야를 중심점을 여기다 딱 두고 타야를 강조할 수 있고, 경운기 선과 집의 대각선하고 조화, 그게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은 구름밀기 했는데, 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미는 건데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고 구름을 물 같은데 이렇게 비치게 만들어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구름밀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역시 대각선 구도죠. 그렇지만 대각선 구도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어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지금 황금분할선에다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쪽하고 대칭이 되니까 굉장히 좋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구도를 안정감 있게 찍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캔 같은 경우도 대각선 구도고, 지금 전 시간에 우리 이거 얘기했죠? 이 구도 다 이렇게 대각선 구도로 해서 대칭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에다가 맞춘 거죠. 지금 2분의 1 정도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이런 구도는 굉장히 뭐 피어를 찍는다든가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적으니까, 막 이게 뭐 배웠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찍다 보면은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꾸 뭐 집에서도 캔이라든가 지금 뭐 여기에 뭐 차갑게 서려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송송 맺히게 집에서 자꾸 사진을, 핸드폰이 됐건 뭐 카메라가 됐건 자꾸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대각선 구도구나, 이건 수평 구도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찍어보면 여러분도 구도의 대가가 됩니다. 자, 이제 봄에 뭐 찍는 그런 사진인데 조금 뭐 변형되게 이렇게 찍기도 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이 구도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늘어요. 그러니까 뭐 황금구도 아닌 그 역삼각형 구도라든가 S자형 구도라든가 뭐 나선형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진들을 직접 찍어 보셔야 돼요. 찍어봐야 이게 피사체를 어느 피사체든 뭐 황금 구도를 주던 뭐 안 주던, 일단은 자기가 가장 무난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 구도를 주어가지고
찍어보면 자기 것이 돼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서 찍던 저런 식으로 찍던 대충 구도는 이제 알았으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해서 수평을 이런 정도 아래쪽에다 놓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2분의 1 구도인데 2분의 1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멋있겠다. 그걸 빨리 판단을 순간적으로 탁탁 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퍼진다든가 이렇게 암초가 있는데 가서 뭐 바다 배경을 찍는다든가 프리웨이에서 그런 거 많이 찍잖아요. 프리웨이 중앙선에 차 안 올 때 딱 가가지고 찍는 사진들 그거 굉장히 멋있어요. 그 대신 그 프리웨이나 뭐 이런 길에서 찍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길이 포장이 깨끗한 데가 좋아요. 안 그러면 그 포장을 다 일일이 포토샵으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 뭐 멋있게 이렇게 돼 있는 길에 가가지고 찍는데 굉장히 주의할 점은 차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자주 쳐다본다든가 해가지고 빨리 찍고 비키고 해야지 괜히 차 오는데 남한테 부담 주고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저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은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뺄셈의 예술 더 수도 있겠지만 뺄셈의 예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 가지고 하나의 이 한 장면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그러면 더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어느 것은 뺄 것은 빼버려요. 빼고 단조로우면서 멋있게 이런 식으로 찍어야지. 그래서 사진은 뺄셈의 예술이라고도 해요. 예전에는 빛의 예술이라고, 사진은 총괄을 하면 빛의 예술이고 그 다음에 찍을 때는 뺄셈의 예술이라고도 하니까 이렇게 단조로우면서도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막 그 뷰파인더에 막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찍으려고 하지 말고 단조로우면서도 이쁘게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굳이 색감은 없어도 돼요. 집에 와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는 후보정 카메라이기 때문에 색감은 집에 와가지고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간단하게 해서 색감을 자기 마음대로 흑백 사진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색감을 더 진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약간 틀어졌네. 네, 여기까지 이제 구도는 끝났어요. 다음에 풍경의 구도인데, 풍경의 구도를 하기 전에 풍경의 구도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상황별 셔터 스피드를 갖다가 한번 나갈게요. 자, 풍경사진의 구도는 밖에를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굳이 나 풍경 그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다음 주에 7월 4일 같은 때 좀 외지로 나가가지고 풍경을 찍는다든가 할 때에는 굉장히 좋죠. 여기에서 제일 많이 가는 저 샌디에고 쪽도 있겠지만 아래쪽으로 가면 395번 선상에 레이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비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샵 준레이 해가지고 그 395번 선상에 쫙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나가가지고 풍경사진을 찍을 때 이제 풍경사진을 찍기 위한 구도죠, 이거. 그러니까 풍경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네. 풍경사진이란 뭐죠?
풍경사진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우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가지고 확 찍는 게 아니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또 뭘 찍을 것인가.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찍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구도가 없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찍어가지고 뭘 표현을 할 것인가, 우선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상상하는 캔버스에다가 저걸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래야 남들 보기도 좋고 내 자신감도 좋아지고 풍경사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가지고 뭐 자연하고 약간 뭐 교감을 한다든가 한번 찍을 곳을 한번 상상을 해가면서 잠깐 본다든가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오래 뭐 기다리라는 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서 저기를 찍는데 이 각도에서 찍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 각도에서 찍는 게 좋을까, 저쪽에서 찍는 게 좋을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우리 여기 사진 찍자 해놓고 자기가 딱 봐가지고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 이게 바로 어떻게 찍을 건가 상상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러잖아요. 여행을 갈 때에는 항상 사진을 못 찍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지 말아라. 왜? 그 사람 사진은 내가 찍어주니까 좋지만은 그 사람이 날 찍어주는 사진은 완전히 제로니까 내 사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진을 조금 어느 정도 찍는 사람하고 같이 짝꿍해가지고 가면 내 사진도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는데, 전혀 못 찍는 잼병구 가면은 나는 완전히 그 사람의 사진 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나 그래서 괜찮아 그냥 찍어주고 말지 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행지를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내 사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찍을 수 있는 사람, 내 사진을 좀 건지고 싶으면 같이 찍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딴 거 없어요. 내가 뭘 찍을 건가 자연하고 약간 교감도 해보고 각도도 보고 피사체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 교감을 해가지고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보는 뷰파인더 내에 조화롭게 이렇게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포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피사체 중심점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포인트를 지금 찍으려고 할 때 뷰파인더 안에 딱 모든 사물과 피사체가 다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다. 그러면 그게 피사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듯이 지금 피사체가 여기에 중심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 구도로 찍을 것인가, 2분의 1 구도보다 약간 높게 찍을 것인가, 하늘 쪽을 많이 줄 것인가, 적게 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어디까지 넣을 것인가. 자, 나 이거 자신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더 넓게 찍으세요. 그럼 차라리 넓게. 그래가지고 크롭을 시켜야 되겠죠. 잘라내는 이런 방식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는 약간 2분의 1보다도 약간 위로 줬죠. 뭐 어찌됐든 2분의 1 구도니까. 그렇지만 앞쪽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멀리 보이고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지는 해가 이 나무에 딱 걸려 있잖아요. 또 빌딩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피사체가 나무가 쭉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주피사체 되는 거죠. 큰 나무니까.
이게 이제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진의 눈이 고정이 어디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 딱 봐도 여기에 고정이 돼요. 여기를 안 쳐다보게 되잖아요. 왜? 밝은 쪽이 있으니까. 밝은 쪽이 있으면 사람 눈이 거기에 꽂혀요. 흐르는 물이 있다든가 하면 그 밝은 쪽으로 눈이 가기 때문에 항상 밝은 쪽과 큰 쪽.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디로 먼저 가요? 이렇게 큰 쪽으로 간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포컬 포인트는 피사체는 여기에요. 피사체는 여기인데 전경에도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아요. 그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와 전경이 그냥 하나로 어울려져야 이렇게 멋진 사진이 연출이 되지, 더 예술 가치도 있고. 근데 만약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찍었다 보면 그냥 약간의 무의미한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찍는 사람의 의도, 그러니까 촬영자의 의도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예술작품이 탄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 사진을 세 장을 한번 이렇게 보는데 하늘을 짧게 줬죠. 그리고 물을 많이 줬어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찍어요 보면. 근데 2분의 1 구도로 반절을 딱 잡아가지고 똑같이 준 거. 아래로 치우쳐가지고 밑부분으로 해서 하늘을 많이 집어넣은 거. 네. 여러분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각자 보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어느 분은 이 사진을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요게 좋다, 어느 분은 요게 좋다 이런 식으로 다 달라져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포컬 포인트도 이렇게 좋지만 때로는 전경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경. 그죠?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포컬 포인트보다 그 부분에 전경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넣어주면 사진이 훨씬 더 예술 사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그 포컬 포인트만 찍으려고, 피사체만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옆에 부분, 그리고 너무 올려가지고 찍을 필요도 없고 아래로 찍어도 되니까 그것만 유의해가지고 위아래로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상상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사진들이 다 달라져요. 그게.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한 장면을 이렇게 한 컷 찍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줘서 요마지 잘라가지고 한 컷 찍고 세 컷을 찍어보세요. 그럼. 그러고 나서 집에 오셔가지고 저것을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밑에 부분을 잘라가지고 내리고 하늘을 더 많이 주고 이것도 세 장을 찍어봐요. 그리고 딱 봐가지고 이거 아니네. 이런 식. 왜 그러냐? 통경사진은 거의다가 찍는 그 사진들을 잘 찍었다 하고 예술 사진이다 하고 볼 때는 지금 여기 마운틴이 눈이 와가지고 호수에 비쳐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 끝부분과 이 호수에 비친 부분이 꼭 항상 나타나게 찍기를 많이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찍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잘라도 이것을 아예 잘라버리던가 그럼 몇 미터 사진 되겠죠. 아니면 이걸 넣어주던가. 근데 넣어주는데 이 앞부분을 더 많이 넣어준 거예요. 딱 반절 자른 거예요. 2분의 1 구도. 네.
이제 아시겠죠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예술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되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도 이제 삼분할법이 또 나오죠. 여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분할법 알고 나서 뭐 안 하면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삼분할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 계속해서 듣고 다음에 나올 때도 또 듣고 하니까 삼분할법은 항상 적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삼분할법을 사용해 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자, 왼쪽 사진도 지금 3분할인데 어디에 눈이 집중이 돼요? 당연히 여기죠? 요 부분이 집중이 사진을 딱 보면 거기부터 눈이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물의 색 같은 것은 명암대조를 많이 이루죠. 파란색, 갈수록 하얀색.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에 뭐 그 명암 같은 거 이런 것이 뭐 더 강조하고 싶다고 하면은 필터를 낀다든가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가져와 가지고 더 귀찮은 포토샵으로 조정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JPG로 찍어가지고 그냥 하루에 끝날 게 아니고 RAW 찍어서 집에 와가지고 명암을 갖다가 조정을 한다든가 하시면 돼요. 중형 카메라들은 JPG 하, 중, 상이 있고 그리고 RAW가 있어요. 같이 동시에 카메라 그 설정해서 JPG로만 찍을래 아니면 RAW로 같이 찍을래 하면 한 장은 JPG로 저장이 되고 한 장은 RAW로 저장이 돼요. 안 그러면 RAW로만 찍는다는 전시금 뭐 예전에 한번 RAW하고 JPG하고 그 차이를 갖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던가 아니면 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RAW 같은 경우는 후 보정을 위해 가지고 찍는 사진이고 JPG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사진일 뿐인데 단지 조정할 때는 콘트라 베이스만 밝고 어두운 것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대신 밝게 찍은 사진은 어떻게 돼요? 못 쓰는 사진이죠. 차라리 어두운 게 나아요. 어두운 걸 밝게 하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밝은 사진을 갖다가 어둡게 하려고 하면 절대 사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밝은 오버노출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사진을 갖다가 밝게 하는 것은 돼요. 네. 근데 밝게 찍은 사진을 갖다가 어둡게 하려고 하면 그거 웬만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색 같은 거 명암대조를 이뤄가지고 찍는 게 굉장히 더 멋있게 보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무드 분위기를 이제 잡는 건데 지금 이렇게 2분의 1 딱 잡아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3분할 딱 해가지고 봐도 피사체는 나무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개울 사진인데 물 흐르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겨울 사진이 겨울 눈에 덮인 겨울물 흐르는 저건데 여기도 2분의 1 딱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바위죠, 바위. 큰 바위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게 큰 피사체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죠? 물 내리는 폭포가 보이죠, 폭포. 먼저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보이실 거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먼저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보통 큰 피사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포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가 보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밝은 쪽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2분의 1 구도, 뭐 한국에서 얘기하는 반영구도라고 하죠. 반영구도 2분의 1 구도. 네. 그러니까 화면을 반절로 나눠서 찍었다 해서 반영구도예요. 네. 2분의 1 구도 맞아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반영구도 2분의 1 구도. 네. 그리고 2분의 1 구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진을 2장 겹쳐가지고 찍는 걸 뭐라고 하죠? 파노라마라고 불러요. 파노라마 사진은 35mm 사진을 그러니까 뭐 디지털 카메라든 기계식 카메라든 2장을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붙여서. 그러니까 파노라마는 1대 3이냐 2대 6이냐 등등으로 여러 장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에도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 파노라마 사진은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은데 자기 스토어 이런데 누가 친구나 누가 지인이 스토어를 찍어달라고 했을 때 스토어에 뭐 물건이 있다든가 할 때 넓게 보이게 찍어주고 싶을 때 35mm나 그 아래쪽에 관광렌즈로 찍으면 넓게 나오니까 좋겠죠. 그 대신 굴곡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자기가 가진 50mm라든가 35mm라든가 이런 걸로 찍을 때도 그게 다 화각에 다 안 들어오면 파노라마로 찍어서 이어 붙이면 돼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이쪽 끝에서 그러니까 벽은 상관없고 벽에서부터 이쪽까지 찍겠죠. 그러면 이 문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 공간을 찍어야 되는데 한 군데로 관광렌즈 PCI 같은 거 아닌 다음에는 이게 다 들지를 못해요. 그럴 때에는 저쪽에서 중간까지 한 컷,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컷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컷 물려서 찍어줘야 돼요. 여기서 문까지인데 문까지 가지 말고 3분의 1은 겹쳐서 찍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찍으면 그걸 붙일 때 여기에서 이 공간이 크랩이 되기 때문에 항상 겹쳐서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운틴이 이렇게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컷, 여기서 여기까지 한 컷, 또 이렇게 겹쳐서 여러 컷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물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단 주의할 점은 찍었을 때의 그 상하 이것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치를 찍으려고 할 때는 꼭 삼각대를 가져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그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가지고 이걸 안 움직이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드시 찍었는데도 약간 나중에 크랩이 된다는 거예요. 잘라나가요. 위로 올라갔으면 또 아래도 잘라먹겠죠.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상하를 잘 조정하셔야 돼요. 그걸. 네. 이 옆쪽은 거의 물리기만 하면 3분의 1씩만 물리기만 하면 절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거의 다 집에 와서 보면
이게 어떻게 흔들렸는지 움직이면서 이게 흔들려져요. 그리고 그 대신 조리개를 만지면 안 돼요. 똑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야지. 조리개를 하면은 사진이 크기가 달렸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리개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이면서 3분의 1씩 물려가지고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찍은 다음에 그림을 갖다 붙이면 하나의 기가 막힌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파노라마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편인데 찍어가지고 이렇게 현상을 해놓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짧은 거라도 화각이 안 들어올 때는 그걸 갖다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전문 스토어에다 맡겨가지고 인화를 해가지고 찍으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사진이 돼요. 그래서 예전 뭐 지인 결혼식이나 할 때 그 뒤쪽에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전경을 다 찍어가지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찍는 것도 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걸 유의해 가지고 찍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파노라마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